안녕하세요. 오늘 비트코인 생존의 기술 강의를 맡게 된 판교 브림버핏입니다. 오늘 강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밴드 채팅방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해 주셨고, 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전송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지갑의 복구 단어를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격적이게도 절반이 모른다 라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는 하드웨어 월렛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만 하드웨어 월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의 실사용 방법을 왜 배워야 할까요?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그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실제로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은행 앱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냥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산이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아주 작은 돈 10만원, 20만원 정도밖에 투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진짜로 어떤 자산인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을 넣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기술을 익혀야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다 가격 전망에 관한 것이었고 그 기본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르다 보니 가격에 대한 환상만 갖게 되고 자산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뭔지 알아야겠죠. 비트코인이란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처럼 정부나 중앙은행 그리고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화폐입니다. 저희가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긁어서 물건을 살 때 그게 굉장히 간단한 일 같아 보여도 뒤에서는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저희가 결제를 하고 나면 그런 거래 정보들이 청산소로 가고 거기에 대한 차액 결제 의뢰가 들어간 다음에 은행들 간의 계좌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이런 뒤에 있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카드를 긁으면 간단히 상점에 돈이 간다 이렇게만 아마 생각을 하시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에게 모자를 사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밥은 비트코인이 왔는지 확인을 하고 모자를 앨리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거래는 이걸로 끝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개입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물물 교환하듯이 비트코인을 주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했는데 기존의 화폐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폭락도 하고 한 번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가 저장이 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고 이때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입니다. 이게 2020년 아마 1월일 거예요. 그때부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그래프에 다 같이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 봉차트로 표현된 게 비트코인이고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엔비디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한 5배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비트코인 270%, 마이크로소프트 106%, 그 밑에 엑손모바일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올랐어요. 51%. 그 다음에 S&P 500 한 30% 정도 올랐고요. 그 밑에 골드가 25% 정도 올랐습니다. 네, 통화량이 많이 풀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그래도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 가치 저장을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으로 교환의 매개체인데요. 아직 비트코인은 교환의 매개체로서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카페라던가 국밥집이라던가 조금씩 많이 사용하려는 무브먼트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교환의 매개체로는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매우 초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화폐의 기능으로 가치 측정의 척도가 있는데요. 이 가치 측정의 척도는 이번 교환의 매개체가 잘 활성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뭐 사과가 3만원어치인지 5만원어치인지 저희는 딱 가격만 듣고도 그런 감을 어느 정도 감을 딱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사과를 한 묶음을 사려면 내가 비트코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바로 감이 안 오죠. 네, 그게 바로 아직 교환의 매개체로서 활발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가치 측정의 척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연 지불 기능이 있는데요. 요건 어떤 거냐면 가치 교환이 시간적으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정되는 속성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외상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대출 구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기능은 지금의 가치가 한 달 뒤나 세 달 뒤에도 가치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야지 가능한 기능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연 지불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1, 2, 3, 4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1번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 2번, 3번, 4번이 순차적으로 올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뭐 가치 측정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이거 가지고 외상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비트코인이 잘 성장하도록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폐에게 요구되는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견고해야 되고요. 저희가 동전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동일성이 있어서 나의 500원짜리 동전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똑같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를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가분성이 있어야 됩니다. 5만원짜리가 만원짜리 5개, 그리고 만원짜리가 5천원짜리, 1000원짜리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한된 공급인데요. 지카데미 회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통화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역사적으로 통화량이 잘 통제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트코인이 가장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용인성인데요. 내가 이 돈을 내밀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용인성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위조 불가능한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비트코인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최대 개수인데요. 비트코인은 총 통화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쭉 증가하지만 최종 도착하는 곳은 이게 사실 이 왼쪽을 봐야 되거든요. 21 밀리언, 2100만 개입니다. 통화량이 2100만 개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을 보면은 이게 보상 개수인데 비트코인이 50개씩 계속 생기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반감기를 지나서 25개가 되고 그 다음에 12.5개가 되고 그 다음에 6.25개가 되고 지금 한 이 정도 지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성되는 코인이 줄어들면서 이게 계속 쌓이면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네, 점점 희소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블록에 한 번씩 반감기가 찾아오는데요.
21만 블록이 시간으로 따지면 약 4년이 돼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자가 받는 비트코인의 보상이 50개에서 25개로, 25개에서 12.5개로, 그 다음 6.25개로 계속 줄어드는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상이 계속 줄어들지만 결국에 이걸 다 합하면 2100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그걸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엑시인이니까 2100만 개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반감기가 0에서 최대 32번까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반감기 4년 동안 21만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한 블록마다 채굴자가 받는 보상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저 공식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50 나누기 2의 i승. 그리고 이번엔 이걸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반감기가 없을 때는 21만 블록 동안 50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4년의 반감기 동안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다 더하면 2100만 개가 나올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네, 2100만 개가 정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또 지나면 점점 더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점점 더 희소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이 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반감기가 일어나는 연도가 이렇게 써 있고 블록 보상이 몇 개가 되는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처음에 제네시스 블록이 나오고 나서 2012년까지는 블록 보상이 50BTC인 거예요. 그리고 2012년이 되면 비트코인 보상이 25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12.5, 6.25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반감기가 진행돼 왔고, 지금은 비트코인 보상이 6.25개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바로 확인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memple.space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블록 하나하나를 눌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11분 전에 만들어진 블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 보이시죠? 보상금 플러스 수수료가 6.477 정도 됐는데요. 제가 아까 보상이 반감기 진행돼서 지금 6.25 비트코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6.25 비트코인 보상금 플러스 여기에는 이 수수료를 더하면 6.447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채굴자가 채굴에 성공을 해서 이 블록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람한테는 6.25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또 여기 이 거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잖아요. 수수료를 낸 사람들의 비트코인도 합쳐져서 이 채굴자, 아마 엔트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붙어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이 채굴자한테 보상이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memple.space 들어온 김에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을 한번 볼까요? 0을 치고 제가 엔터를 쳤는데요. 네, 여기 반짝반짝 하는 게 바로 제네시스 블록입니다. 네, 이거를 보면 처음에는 수수료는 거의 없고 보상금이 50BTC입니다. 제가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21만 블럭까지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은 50BTC를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도 보면 50BTC, 그 다음도 보상으로 채굴자가 50BTC를 받았습니다. 여기 써있는 언노운 채굴자는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겠죠. 그리고 20일, 하나, 둘, 셋, 넷.
반감기가 여기서 또 한 번 진행되면 이 전에까지는 50BTC를 보상으로 받았다가 이때부터 숫자가 좀 다르죠. 이 38.5에서 13.5를 빼면은 25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플러스 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빼면 보상금이 남으니까 보상금이 25였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50, 25, 12.5 계속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이 점점 희소하게 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은 합의 메커니즘이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더리움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P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OW를 사용하는 코인들은 얼만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해 본 건데요. 1위부터 쭉 나열해 보면 첫 번째가 비트코인, 그 다음에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이런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총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이 94%로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는 코인은 거의 비트코인이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이 전기와 시간이라는 현실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정당한 작업을 완료한 사람한테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전기와 시간이라는 현실의 그 물리적인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월 할아버지가 와도 비트코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지나면서 계속 통화량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통화가 계속 타락이 되어지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 통화량 관점에서는 인간에 대한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찍어내고 싶어도 찍어낼 수 없고 전기와 시간이라는 비용을 꼭 지불해야만 이 비트코인이란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화폐 주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게 비트코인의 엄청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되게 생성된 비트코인이 다 합쳐지면 그게 바로 2100만 개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트코인의 기본 속성은 무기명 자산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는 이름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금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무기명 채권 같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기명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게 있겠죠.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안 써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쉽게 상속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속성으로 비트코인은 압류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아무도 내 비트코인을 압류하거나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은 그랬던 적이 있죠. 이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1933년 5월 1일부터 금 코인이나 금괴나 골드 서티피케이트는 이제 FRB에 귀속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할 시에 10년의 징역이나 $10,000의 벌금이 또는 둘 다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금도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 금도 이렇게 국가에 의해 압류되거나 이렇게 동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럴 수가 없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만들 때는 은행 갈 때처럼 뭐 신분증이나 어떤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심지어 주사위로도 비트코인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사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보면 사실 장부가 모든 곳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백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누가 정확히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알 수 없고 이거를 좀만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익명성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어떤 나쁜 사람들로부터 막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공원이나 지하철역이나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서 갑자기 모자를 쓰고 아니면 후드를 쓴 다음에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사라지죠. 네, 그런 걸 이제 트랜잭션 컨트롤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익명성도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으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계정에 올라온 비트코인 도네이션 주소인데요. 이 계좌를 통해서 어느 국가에 있건 누구든지 우크라이나에게 돈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비트코인 주소로 들어가 보면 647.7 비트코인을 받고 647.17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지금 0.59 비트코인 정도가 잔고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후원이 되었죠. 이렇게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자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막는다거나 러시아 정부가 막는다거나 어느 누구도 저의 송금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단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여기 비트코인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들이 있어요. 밀리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비트코인, 그리고 제일 작은 단위인 사토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그냥 알아두기만 하고 많이 사용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슬쩍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비트코인이랑 사토시입니다. 사토시는 1비트코인을 1억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소수점 아래 8번째가 1사토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사토시가 1억 개가 모이면 1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 요 두 개는 많이 쓰이니까요.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1사토시는 그냥 1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가격이 4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0.4원의 가치밖에 안 하지만 나중에 1억, 2억, 3억, 4억이 될 건데요. 너무 그렇게까지 가면 가치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1사토시는 1원이다. 지금 물론 아니지만 나중에는 1원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읽기 편합니다. 네,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01 비트코인은 몇 사토시일까요? 일단 제가 보기 쉽게 소수점 8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했어요. 이게 딱 세어봐서 8번째 자리까지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숫자를 세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10,000 사토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90,000 사토시. 그럼 0.005 비트코인은 몇 사토시일까요? 이거는 제가 소수점을 8개짜리까지 찍지 않아서 좀 헷갈리시죠? 이거는 없지만 저희가 그 상상 속으로 공을 8개를 채워보면 되는데요. 여기 3자리가 있으니까 5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을 5개 채우면 500,000 사토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가치가 얼마나 될지 바로 이 숫자를 보자마자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 10,000 사토시가 10,000원이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0.4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바로 0.4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000원, 90,000 사토시는 36,000원, 500,000 사토시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20만 원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몇 개월 뒤나 반년 뒤에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되면 그냥 이 사토시 가격에다가 0.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비트코인을 보고 직관적으로 바로 코리안 원으로 얼마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운용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수탁, 비수탁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알기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 저희는 거의 다 수탁 서비스를 지금 현실에서는 사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거는 수탁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금을 집에서, 금반지 이런 거를 집에서 보관하잖아요. 이게 바로 비수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수탁 서비스의 예로
바이낸스, 업비트, 코인베이스, FTX 같이 이런 거래소들은 다 수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에 있다, 업비트에 있다. 아, 그럼 나는 수탁의 형태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수탁은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월렛을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메인 관리자가 바로 저라는 건데요. 위험도 리스크도 제가 지지만 어쨌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도 마찬가지 제가 됩니다. 수탁 서비스의 장점은 편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는 고객센터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업체가 망하면 저희도 같이 망합니다. FTX가 얼마 전에 망했죠. 그러면 내 자산을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못 찾는다고 보면 속이 편합니다. 제2의 FTX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바이낸스, 업비트 다 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거기 때문에 이런 수탁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수탁 서비스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방금 수탁 서비스에서 말씀드렸던 단점이 비수탁 서비스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뭐 FTX가 망하건 업비트가 망하건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있는 제 비트코인은 그냥 온전히 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저희는 비수탁 서비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네, 비트코이너는 비수탁 서비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거는 그건 마치 금은방에 가셔서 금을 산 뒤에 그냥 장부에만 적어놓고 금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금을 샀으면 당연히 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업비트에 사서 그대로 놔두신다면 굉장히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금은방에 금을 놓고 왔는데 그 금은방이 망하면 여러분이 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장부는 있기는 한데 그 금을 여러분이 찾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이 문장은 너무 레전드라서 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you don't control the keys, it's not your Bitcoin. Your keys, your Bitcoin.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Your keys, your Bitcoin.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 네, 잘 보셨나요? 이분 강의가 굉장히 좋으니까 영어 듣기가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니모닉, 그러니까 복구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별을 5개나 넣어놨죠. 그만큼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복구 단어가 뭐냐면 받아 적거나 외우기 어려운 개인키를 단어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실수를 최소화하며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지갑을 저장하고 복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건 BIP 39에서 제안이 됐고요. 이 BIP가 뭐냐면 비트코인 임프로브먼트 프로포잘인데 비트코인이 계속 발전하면서 제안되는 문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2048개의 단어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2개 또는 24개의 랜덤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 2048개의 단어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 GitHub에 1번부터 2048번까지 단어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대단하냐? 사실 이거 자체가 아까 그 Not Your Keys, Not Your Bitcoin에서 이게 바로 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관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 보관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개인 키가 이렇게 생겼으면 저희는 보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쉬운 12단어 또는 24개 단어로 그냥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복잡한 키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이 복구 단어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글로는 복구 단어, 백업 단어, 니모닉, 시드 이렇게 있고, 영어로는 뭐 니모닉 프레이즈, 리커버리 프레이즈, 시드 프레이즈, 백업 코드, 이게 문서나 아니면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12단어나 24단어를 보면 그냥 니모닉이구나, 다 똑같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니모닉을 쉽게 생각하면 통장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짬뽕 시켜 놓은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내 통장의 계좌이면서 바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비밀번호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혼자만 알아야겠죠. 이 니모닉이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면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냥 단어 12개, 단어 24개, 이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와, 이거 단어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데요,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서치를 한 값을 여기에 다 넣어봤어요. 일단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겠죠? 우주에 존재하는 분자가 이만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10의 78승 이 정도가 되고, 니모닉 24자릿수가 갖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됩니다. 거의 근사하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분자야, 뭐 모래도 아니고 온 우주에 존재하는 분자의 개수보다 살짝 적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수냐,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이만큼이래요. 10의 23승.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그 추정된 모래알 수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알 수만큼 모든 별에 존재하면 얼만큼일까요? 이걸 두 개를 곱해보면 되겠죠? 모든 별에 지구만큼의 모래알이 있다. 그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니모닉 24자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왔죠. 그리고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인데 네,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엄청 당첨되기 힘든 로또를 80억 인구가 다음 주에 모두 다 당첨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것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모닉 24자리의 경우의 수가 내가 다른 사람과 겹치거나 누군가 우연히 찾아낼 확률은 한 100번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은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만의 표현이긴 한데 이 니모닉이 별 속에 숨겨놓은 자신만의 금고가 있는 좌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별이 이렇게 정말 많은데 온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위치 중에서 분자를 하나 딱 집어서 거기에 제 비트코인을 숨겨놓는 그런 거죠.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어디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 사이에다 숨겨놓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개인 키, 공개 키, 그리고 주소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다른 데서 설명을 정리를 잘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방금 배운 그 니모닉 시드 프레이즈, 여기에서 프라이빗 키를 만들 수 있고, 이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퍼블릭 키에서 어드레스, 주소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역성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주소에서 공개 키를 알거나 공개 키에서 개인 키를 알거나 개인 키에서 시드 프레이즈를 알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위에서 아래 순서로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주소는 거의 무한히 생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계좌번호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계좌번호가 무한대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거의 무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상 같은 주소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추적을 방지할 수 있는 그 기본기 중에 하나가 그냥 한 번 쓴 주소는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생성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주황색 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해도 되는 것,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드 프레이즈를 알면은 이 프라이빗 키를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프라이빗 키가 노출되면 당연히 금액 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퍼블릭 키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이건 공개돼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한국어로는 이름이 공개키예요. 그래서 이게 공개되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가 절대 아니고요. 이 공개키를 알게 되면 이 밑에 수많은 어드레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수많은 주소를 이 공개키를 알고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 마스터 장부키라서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받고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이 퍼블릭 키를 알고 있으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다고, 퍼블릭 키를 알고 있다고 돈을 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큐리티는 아니고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 은행 계좌 다 볼 수 있도록 다 공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남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주소는 남들한테 보여줘도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비트코인 지갑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휴대폰에 있을까요? 아니면 업비트? 아니면 하드웨어 월렛에 있을까요? 사실 세 개 다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지갑 속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있는 곳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고, 비트코인 지갑은 그냥 개인 키만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물품 보관함이랑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물품 보관함을 보시면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열 수는 없습니다.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열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저 물품 보관함 사물함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은 키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키를 이 지갑 옆에 그렸는데요. 이 키가 있어서 사물함을 열어서 비트코인에 접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갑에는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 오는 날 뛰어가면서 비트코인 지갑을 땅에 놓쳤는데 그 지나가던 또 트럭이 밟아서 이 지갑이 뿌개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없어졌나요? 잃었나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여기에 있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에 있고, 여러분은 지갑을 잃어버렸지만 지갑을 똑같은 제품을 사서 복구 단어를 입력을 하면 키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다는 건 내가 은행장이 되어서 나만의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랑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수탁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갑을 만든다는 것은 은행으로 치면 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신중한 마음가짐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핫 월렛은 뭐고 콜드 월렛은 뭐냐면요. 간단히 생각하면 핫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핫 월렛,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콜드 월렛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재밌는 게 많죠. 인터넷에 핫한 자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 지갑은 핫 월렛, 인터넷이 안 되게 끊겨 있으면 콜드 월렛,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야 해킹의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콜드 월렛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핫 월렛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핫 월렛에는 모바일 지갑도 있고 데스크탑 지갑도 있고 웹 지갑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건
뭐 블루 월렛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블록스트림 그린, 뭐 사무라이 월렛, UI가 참 예쁜 엑소더스 이런 월렛이 있습니다. 이런 월렛의 장점은 그냥 업비트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켜가지고 잔고를 확인하고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을 넣어놓기엔 좀 불안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데스크탑 지갑이 있는데요. 뭐 비트코인 코어, 일렉트럼, 스페로우, 와사비, 엑소더스 같은 지갑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지갑이고 근본 있는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렉트럼도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가 만든 좋은 지갑입니다. 유명한 비트코이너들은 대부분 이 지갑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스페로우 지갑이 있는데요. UI도 깔끔하고 고급 기능이 아주 잘 지원이 돼서 매우 추천하는 지갑입니다. 그리고 이 와사비라는 월렛이 있는데요. 요거는 최근에 좀 의심이 가는 뭐 FBI에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썰이 돌고 있어서 저는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코인 믹싱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월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인 여러 개를 섞어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지갑이고 엑소더스는 뭐 안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굉장히 예쁜 지갑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엑소더스 지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씁니다. 네, 이 데스크탑 지갑은 모바일에 비해서 뭐 핸드폰은 잘 잃어버리지만 데스크탑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비해서 분실 우려는 적다. 하지만 모바일 장치보다 더 이런 해킹이라던가 바이러스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지 않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스크탑 지갑은 보통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한 번에 여러 명에게 보낸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믹싱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종종 비트코인 생활을 하다 보면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웹 지갑인데요.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이런 데 안에 있는 지갑은 그냥 말이 지갑이지 내 지갑이 아니다. 키를 내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갑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요거는 그냥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콜드 월렛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큰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콜드 월렛,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 지갑을 쓰시면 됩니다. 유명한 제품으로는 요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제이드, 트레저, 되게 오래된 지갑이죠. 그리고 콜드카드. 콜드카드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패스포트,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갑인데 저는 안 써봤습니다. 이것도 케이블 없이 에어갭이 되는 좋은 지갑이고, 그 다음에 비트박스, 나노레저가 있습니다. 나노레저는 최근에 이슈가 됐죠. 제작자가 정보를 뭐 제3자한테 넘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어서 이거는 그냥 나노레저는 이제는 그냥 안 쓰는 지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도 유명해서 제가 그냥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네, 하드웨어 원래 특징은 안전합니다. 인터넷에 평상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에어갭이라는 방식을 쓴다면 인터넷조차도 필요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하드웨어 월렛은 계속 접속을 뭐 하거나 끊었다 이런 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고 받기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콜드카드, 이게 트레저, 이게 제이드입니다. 종이 지갑이 또 있어요. 콜드 월렛 중에 종이 지갑이 있는데 저는 절대 추천하지는 않고,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막 마우스를 움직이면 점이 막 생겨요. 지금 이렇게 엔트로피를 막 생성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저하고 똑같은 마우스 이 동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하다 보면 100% 이렇게 하고 나면 짠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 키, 이게 개인 키. 이래서 그냥 이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여기로 받고, 공개키가 아니라 주소네요. 네, 여기로 비트코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사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소비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일단 이 장면이 누군가한테 공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녹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이트가 저희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 사이트 자체를 다운받아서 오프라인 컴퓨터에서 진행하려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컴퓨터를 바로 불태워 버리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그 흔적을 찾아서 제가 했던 작업을 트래킹을 해서 비트코인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 과정이 되게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 그냥 재미로는 하는 건 좋은데 큰 자산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뭐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종이에 비트코인을 넣어서 내가 쿠폰 주듯이 손으로 건네줄 수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그냥 기억에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냥 비트코인을 모아갈 거면 하드웨어 지갑에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지갑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갑을 써야 될까요? 결론은 하드웨어 월렛과 모바일 월렛 두 개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월렛에 큰 금액을 넣고 300만 원 정도 이하의 소액은 모바일 월렛에 넣어서 간편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금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학습을 위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원래 하나만 있으면 단점이 뭐냐면 여기 큰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이상 배우기가 힘들어요. 보내보고 받아보고 이런저런 트랜잭션을 많이 해보고 지웠다가 살려보고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배울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월렛만 있으면 여기에 너무 큰 금액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하드웨어 월렛 만들 때는 되게 각 잡고 조심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움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월렛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에는 큰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인터넷 접촉을 여러 번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노출 빈도, 사용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금이 들어있는 모바일 월렛에 어느 정도 작은 금액을 모았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하드웨어 월렛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좀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나거나 갑자기 내가 모든 돈을 잃거나 했을 때 비상금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비트코인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모바일 지갑은 바로 블록스트림사의 그린이라는 지갑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린 월렛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제작사는 블록스트림인데 이 회사가 이 바닥에서 되게 기술력이 있고 근본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EO가 이 아담백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영국 사람이고요. 해시캐시라는 그 스팸 메일 방어를 위한 그 작업 증명 시스템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증명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비트코인의 그 핵심 파트로 채택이 돼서 사실 이분은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다면 이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그 백서 있잖아요. 백서에 보면은 문장이 끝나고 나서 스페이스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스페이스 바를 한 번만 누르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아담백 이분입니다. 문장이 끝나고 공백이 2번 들어간다. 그래서 의심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지갑의 특징은 심플하면서도 보안 설계가 참 섬세합니다. 디폴트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다른 지갑은 시작하자마자 돈부터 넣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받기 주소부터 띄우는데 보안 셋업조차 안 됐는데
되게 위험하게 많이 설계가 됐는데 이 지갑은 그런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믿고 쓸 수 있는 지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급부터 고급까지, 고급 사용자까지 넓은 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더욱이 이제 좋은 하드웨어 월렛으로 저는 제이드를 추천드리는데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이드라는 좋은 하드웨어 월렛으로 좀 마음이 가게 되는 약간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일단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 기준으로 네, 이 PPT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네요. 네, 아이폰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네, 안드로이드 계신 분도 똑같이 그냥 블록스트림 그린 이렇게 치면 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린 어드레스 IT, LTD 요거를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거의 정품만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 네, 이 모양새를 잘 확인하고 별점. 왜냐면 이게 또 가짜 앱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앱을 누르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약관 읽어보시고요. 안 읽으셔도 되고요. 클릭한 다음에 지갑 추가하기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복구하는 건 아니고 새 지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 지갑 눌러주고 이 화면은 뜨실 수도 있고 안 뜨실 수도 있어요. 뭐 메인넷 지갑을 만들 거냐 테스트넷 지갑을 만들 거냐 이렇게 물음이 나오는데 저는 테스트넷 지갑을 사용한다고 예전에 설정을 아마 해놔서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이 만약에 나오시면 메인넷을 눌러주시고 이 화면이 안 나오시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헬프 그린 임프로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앱 사용자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저의 정보를 우리한테 공유하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네, 저희는 보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 콜렉트 데이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복구 단어, 그러니까 니모닉을 저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의사항은 주변에 어떤 카메라도 없어야 됩니다. 노트북 사용하고 계시면 노트북 카메라를 뭐 종이나 포스트잇 같은 걸로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강아지용 뭐 CCTV, 뭐 홈 웹캠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막아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올 텐데 이 단어를 입으로 그냥 따라서 적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저희 말 듣고 있잖아요. 뭐 시리가 듣고 있고 빅스비가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단어를 입으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여주는 걸 적기 귀찮다고 스크린샷을 찍어도 안 되고요. 다른 뭐 사진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찍으셔도 안 되고 이거를 프린트해서 보관하셔도 안 되고요. 프린터기에 메모리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누군가 그걸 해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셔도 안 되고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셔도 안 됩니다. 그냥 필요한 거는 오직 볼펜하고 종이만 있으시면 됩니다. 깨끗한 종이에 볼펜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 화면에서 복구 단어를 몇 개짜리로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12단어도 있고 24단어도 있어요. 물론 24단어가 좀 더 보안에 좋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단어는 완전 넘사벽이고 우리는 이 지갑을 뭐 비상금 용도나 아주 큰 금액을 넣지는 않을 지갑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2단어로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12단어의 장점은 마음만 먹으면 12단어 정도는 외울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붙잡혀 가거나 외국에서요. 네. 붙잡혀 가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 뭐 지갑도 뺏기고 신분도 뺏기고 다 뺏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12단어는 외울 수 있는데 이 단어만 알고 있으면 네, 언제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내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상금으로서의 목적 달성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고 나면 올바른 순서로 복구 문구를 옮겨 적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여기 보면은 이 단어 옆에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이에 숫자 적으시고 단어 적으시고 숫자 적으시고 단어 적으시고 해서 6개 단어 적고 다음 누르고 나머지 6개 단어 적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A4 용지를 사실 이거 B4 용지인데요. B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목적 비상금 생성 지갑은 블록스트림 그린 만든 날짜 6월 7일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으로 접어놓은 이유는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 카메라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잡힐 수가 있잖아요. QR 같은 거 인식해보면 굉장히 빨리 잡히시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쓴 다음에 접어서 그리고 클립으로 한번 철을 한 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단어를 다 적고 나면 이 앱에서 내가 단어를 잘 적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퀴즈를 내요. 네, 12번째 단어가 뭐냐? 그러면 appear, color 다음에 뭐였죠? appear, color 다음에 라틴. 네, 그러면 라틴을 눌러줍니다. 네, 또 다음번에 퀴즈 맞는 걸 눌러주시고요. 이거를 3-4번이 끝나면 다음으로는 핀 설정을 하라고 할 거예요. 이 핀 설정이 뭐냐면은 이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뭐 다른 장치를 쓰건 뭘 하건 간에 핀이라는 거는 해당 장치에만 적용되는 비밀번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6자리고요. 미래에셋 아니면 삼성증권 앱 같은 거 열고 6자리를 물어보면은 딱 그 장치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비밀번호고,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새로 사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핀 번호가 중요는 하지만 이 장치에 대해서만 방어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핀 번호를 잃어버려도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에 잘 있고, 만약에 핀 번호를 저는 9999로 했는데 이 핀 번호를 제가 잃어버리면 복구 단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구 단어가 있으면 어차피 지갑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핀 번호 설정을 마치면 지갑이 만들어지는데요. 어떤 지갑을 만들 건지 이렇게 물어봐요. 보면은 어셋은 비트코인, 보안 정책은 뭘로 할래? 여기 보면 키가 하나 있죠. 그리고 싱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니모닉, 그러니까 보안 키가 하나인 거고요. 여기는 키가 2개 있는데 이름이 멀티식입니다. 네, 이거는 키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는 블록스트림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면 이거를 이제 2FA라고 하는데요. 2FA는 Two Factor Authentication의 약자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2단계 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희 인터넷에서 어떤 활동할 때 본인 인증 6자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전화가 오거나 앱에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 본인 인증 번호 6자리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앱이 확인하는 거는 제가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블록스트림사를 통해서 제가 맞는지 전화번호나 문자 이런 걸 통해서 그 2가지 요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금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에서 핵폭탄 쓸 때 그 대통령이랑 옆에 중요한 군사령관이 같이 키를 동시에 돌리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멀티시그인데, 이런 식의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은 제가 알기로는 그린 월렛밖에 없어요. 너무 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 월렛을 원래 추천은 안 하지만 그린 월렛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도 올리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2FA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저희는 멀티식으로 이 2FA 계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새로운 계정 생성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요즘 그 비트코인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very high fee 이래가지고 요즘 번잡해서 비싸다 이런 경고 문구가 뜨는데 그냥 간단하게 X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카드 같이 생긴 게 제 지갑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방패에 느낌표가 있어요. 뭘 해달라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2FA를 설정할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클릭해서 설정해 주면 됩니다. 누르면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 설정할래? 이런 옵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메일, 그 다음에 문자, SMS, 전화, 어센티케이터 앱, 이게 뭐 인증기 앱 그런 거거든요. 구글 어센티케이터나 MS 인증기 이런 건데, 일단은 이거 뭐 누르지 마시고 맨 밑으로 스크롤을 하시면 2FA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15개월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코인 이 프로그램에서 코인 이동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저희 그 웹사이트에서 휴면 계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으로 일단 늘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롤을 올리셔서 여기로 오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건 전화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SMS, 그리고 내가 좀 고급 사용자다 그러면은 이 어센티케이터 앱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어센티케이터 앱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관리 이슈가 좀 있어서 좀 관리하는데 좀 번거롭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보안으로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좀 초보 또는 중수니까 네, 전화로 인증을 할게요. SMS랑 전화랑 사실 비슷해요. 제 전화번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SMS 같은 건 문자로 오니까 이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이 장치에서 쉽게 텍스트를 탈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말로 얘기해줘요. 뭐 6, 2, 1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게 좀 더 이렇게 해커가 탈취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화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네, 한국 지역번호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010-1234-9999 이런 식으로 눌러놓고 코드 받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전화 코드를 입력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미 합중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와요. 국제전화가 오는데 네, 이렇게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으면 뭐 여기는 블록스트림인데 뭐 1, 2, 3, 6, 2 뭐 이렇게 6자리를 외국어로 빌려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 적은 다음에 여기에 전화 코드 입력 칸에 입력을 해 주시면 바로 확인 안 누르셔도 돼요. 6자리 바로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온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나는 불안하다. 전화번호,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화번호는 되게 저는 개인한테 잘 붙어 있는 번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하다 하면 뭐 이메일을 뭐 키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많이 하면 이게 해킹하거나 이렇게 도난당할 수 있는 도난당할 수 있는 이제 루트도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1개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눌러서 저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설정을 하고 나면 이 방패 표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잘 설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체 인증을 추가해 주실 건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 톱니바퀴, 이 설정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니까 네, 요거를 켜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아마 번역이 그냥 로그인 위드 바이오메트릭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눌러주고 뭐 안구 인증이든 아니면 지문 인식이든 네, 인증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갑 만들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각을 잡고 실시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었으니 비트코인을 한번 받아볼까요? 사실 비트코인 받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앱의 기본 화면에서 맨 밑에를 보면 받기 버튼이 있는데요. 아이콘도 받는 모양처럼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주소 그리고 여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 QR코드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여기 받기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회전 표시, 이 세로 고침 표시를 눌러주시면 주소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는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데 뭐 이 주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 소주라고 써있네요. 네, 마음에 안 든다 이걸 눌러주면 다른 주소가 생성되는데 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이거를 너무 많이 누르시지는 마시고 최대 20번 이하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소가 마음에 들면 여기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게 받기 주소고요. 제가 지금 누구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제 개인 계좌로 옮기는 걸 가정을 하고 이 업비트에서 옮기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입출금 버튼 누르시고 제 자산 비트코인을 누른 다음에 이런 화면에서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출금을 선택하고 아까 저기에서 복사했던 이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 빈칸에 한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붙여넣기 버튼이 뜰 거예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항상 앞에 6자리랑 뒤에 6자리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출금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올 거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송금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린 앱으로 돌아올게요. 그린 앱에서는 지금 뭔가 너한테 돈을 줄게 하고 뭐가 신호가 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받는 중이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아직 컨펌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이 거래가 어떤 건지 이 화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기 하는 주소는 이거고 금액은 0.0002 비트코인 이만큼이고 수수료는 이만큼 지불이 됐어. 그리고 날짜는 이때 보냈어. 그리고 컨펌이 6번을 받아야 안전한데 아직 컨펌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비트코인을 보내면 그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마이너들이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걸 작업 증명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제 거래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블록체인에. 그래서 좀 한 10분, 20분 기다리면은 이게 6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개의 블록체인에서, 그러니까 최근 한 개겠죠? 최근 한 개의 블록체인에서 내 거래를 확인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3개면 약 한 30분 정도 되겠죠? 그리고 6개면은 60분이거나 물론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은 약 6개의 블록체인에서 내 거래를 확인시켜 준 거고 이거를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되돌리려면은 지금부터 직전에 6개 이상의 블록체인을 해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는 거는 시간을 1시간 이상 전으로 돌리는 거죠. 1시간 전 이상으로. 지금 3시면 시간을 2시로 돌려서 그 이후에 있는 블록체인을 다 내가 가짜로 해킹하는 경우겠죠. 그렇지. 근데 그게 거의 힘들기 때문에 네, 이제 6분의 1도 소액은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 1,000만 원이면 6분의 4 정도면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웹페이지도 있는데요. 어쨌건 네, 지금은 확인이 안 된 상태다. 그리고 이게 6분의 6까지 다 차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하게 깔끔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그렇게 이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에 따라 10분이나 1시간이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네, 이렇게 받음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받는 중이었죠. 받고 나면 받음 상태로 바뀌고 이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6분의 6 컨펌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 나의 메모가 있어요. 여기에 적요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쓰는 방법으로는 what 뒤에다가 이 돈이 뭐 어떤 돈인지 뭐 햄버거 쿠폰 구매용이라고 저는 그냥 가짜로 써봤는데 어떤 목적인지 한번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from 이라는 걸 쓴 다음에 그 뒤에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하드웨어 월렛에서 왔는지 업비트에서 왔는지 네, 이걸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거 그냥 저만 보는 거긴 한데 나중에 거래가 많이 생기고 나면 이게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이름 같은 건 없고 이런 주소가 있기 때문에 딱 보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서 왔는지 이름 석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요를 잘 적어 주시면 네,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세부사항 페이지에서 이건 지금 저희가 지갑에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린 지갑에서만. 근데 그게 아니고 분산 공개 원장이니까 이 거래 내역을 이 지갑 말고도 인터넷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거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싶다면 여기에 그 네모의 화살표 밖으로 나가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그럼 이제 이런 물어보는 창이 떠요. blockstream.info에서 거래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웹페이지인데 네, 이번만 확인하겠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왜 물어보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물어보는 거냐면 사실 이 인터넷에 많은 활동들이 기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는 거는 아마 이 트랜잭션을 보낸 사람이거나 아니면 받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어떤 기관이나 네, 어떤 집단에서는 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네가 이 거래를 여기서 확인할 거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유저들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눌러주시면 그 사파리나 아니면 크롬 같은 데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이동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상태가 나오는데 지금 벌써 29번의 컨퍼메이션이 일어났구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 블록 몇 번째 블록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도 확인해보고 뭐 시간은 언제인지 수수료는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이 스크립트 이 트랜잭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 스크롤을 내리면 이 트랜잭션에서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0.0002 비트코인을 이 지갑으로 보냈어. 그리고 여기로도 이만큼을 보냈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스스로 보냈기 때문에 이 0.0002 비트코인이 제가 아까 보낸 트랜잭션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체인지 그러니까 잔돈으로 다시 여기에 있는 지갑에 사실 들어간 거라고 저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만큼 보냈는데 이제 어떤 게 받는 거고 어떤 게 잔돈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 좀 딱 맞아떨어지는 2만 사토시 정도를 보냈기 때문에 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제 거래를 숨기고 싶다 이러면 0.0002 비트코인이 아니라 0.0002121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있어 보이게 비트코인 금액을 꾸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금을 보는 사람이 이게 여기에 메인으로 돈이 간 건가? 여기에 메인으로 돈이 간 건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보안 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겹겹이 추적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건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제 비트코인 받기도 완료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잘 받아봤으니
그 지갑을 한번 지우고 복구해 보겠습니다. 방금 지갑을 만들고 받았는데 이걸 지운다고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큰 금액이 쌓이기 전에 이 내 지갑이 정말 복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의문이 들고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을 잘 쌓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내가 찾을 수 있나? 내가 이 비트코인에 접근도 할 수 없는데 계속 다른 사람 주소에 쌓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 잘 보안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갑을 한번 지우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복구 단어를 하나를 잘못 적었어요. 사실은 정답은 매스였는데 제가 매치로 적은 거죠. 제가 이 지갑으로 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지갑을 살리는 과정에서 지갑이 자꾸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식은땀도 나고 좀 많이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치 부분에 제가 니모닉을 이렇게 좀 끄적이면서 썼던 게 흔적이 보여서 그 볼펜 부분 흔적이 보여서 이제 매치를 한번 이제 매스로 바꿔가지고 했더니 제가 만들었던 지갑이 다시 복구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지갑이 잘 만들어졌는지 비트코인이 뭐 들어있지 않더라도 한번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잠시만요. 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여기 중간쯤에 보면 복구 문구 백업하기라는 게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걸 눌러주시면 안전한 환경에서 백업해 뭐 이런 경고 문구가 나오고 복구 문구 보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니모닉이 노출될 때에는 옆에 카메라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네, 안전한 환경에서 이걸 눌러주시고 아까 그 적어놓은 종이랑 이 니모닉이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네, 잘 한 번, 두 번 잘 확인해 주시고 이게 맞다면 이제 지워 보겠습니다. 네,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로그 아웃 버튼을 눌러서 우선 나가 줍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이 비상금 지갑 이걸 1초 정도 눌러 주시면 네, 메뉴가 팝업으로 하나 뜨고 지갑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네, 진짜 삭제할래? 백업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눌러주면 그때 정말 삭제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그것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앱 자체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도 앱이 살아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앱을 또 눌러주고 제거 버튼을 눌러주고 진짜 삭제하겠니? 예스. 뭐 진짜 데이터 다 삭제하겠니? 예스. 눌러서 진짜로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앱스토어를 들어가서 블록스트림 그린을 검색을 하고 앱을 재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약관을 동의하고 지갑 추가하기를 누른 다음에 너의 정보를 우리하고 공유하겠니? 하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아까는 이제 새 지갑을 만드니까 새 지갑 버튼을 눌렀잖아요. 이번에는 지갑 복구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니모닉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종이에 적어놓은 그 단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입력해 주시고 나면 이제 핀 번호를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또 이제 본인만의 핀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네, 확인 용도로 한 번 더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지갑 복구하기 화면이 한 2, 3초 정도 나오고요. 그러고 나면 짜잔 이렇게 아까 0.000이 비트코인을 넣었던 지갑이 그대로 복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적었던 메모도 같이 살아났고요. 네, 이로써
저희가 만들었던 지갑을 지워보고 다시 복구해서 이 지갑이 복구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보내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보내보기 전에 좀 알면 좋은 지식들이 있어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한 번 보내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보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고객센터가 없기 때문에 보낼 때 잘 확인하고 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보낼 때 받는 사람 주소는 반드시 재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비트코인 주소에서 앞에 6자리, 뒤에 6자리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 확인하신다고 하시면 다 확인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를 몇 번 하다 보면 좀 귀찮아지실 수도 있는데요. 귀찮아지시더라도 꼭 앞에 6자리랑 뒤에 6자리는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 보낼 때 새로운 하드웨어 월렛을 사거나 새로운 모바일 월렛을 셋업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잘 받아지는지 잘 가는지 보고 이제 소액으로 한번 보내보고 그게 이제 잘 갔다면 그 다음에 큰 금액을 전송하시면 좋습니다. 네, 아니면 반반 해도 되고요. 네, 꼭 한 방에 내가 다 보내야겠다, 수수료를 아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작은 거 한번, 큰 거 한번 이런 식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은 전송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내기 전에 비트코인 수수료가 얼마쯤 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송 대기 시간은 어느 정도를 기대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높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대하시면 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보내고 한 10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저 사람한테 가겠구나. 네, 좀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요 부분을 잘 적어놔야 나중에 기억하기 좋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바로 보내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떠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자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뜰 것이고 카메라가 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여기에 바로 주소가 붙여넣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만큼 보내고 싶은지 송금 금액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의 모든 자산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수수료를 얼마로 할 건지 여기에서 물어보는데요. 일단 내가 잘 모르겠다,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보는 게 익숙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제일 높은 걸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높음으로 해도 가고 중간으로 해도 가고 낮음으로 해도 가긴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제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높음으로 한번 보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수수료를 설정하고 났으면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 거래에 익숙하다, 그래서 나는 시세에 맞게 커스텀 수수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거를 맨 밑으로 내리시고요.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연필로 가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용자 지정 수수료 설정하기. 네, 얼마로 하면 좋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mempool.space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이 사이트에서 여기 가운데 왼쪽에 보시면 높은 순위, 중간 순위, 낮은 순위, 내가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서 이 가격 중에 하나로 찍어서 여기에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있죠. 왜 수수료는 정액제가 아닐까요? 네, 이 비트코인 장부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이 일을 하는데요. 이 채굴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의 트랜잭션 먼저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급하다, 앞에서 사람이
뭐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제일 비싼 수수료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 아무 때나 와도 상관이 없는데 뭐 일주일이 걸려도 상관없다. 그러면 수수료를 엄청 낮게, 그 대신 여기 이 퍼징보다는 높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수수료가 왜 전액제가 아니냐면요. 사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역 새벽 1시 금요일 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집에 가고 싶은데 버스는 끊겼고 택시밖에 없죠. 집을 가야겠는데 이게 손님은 엄청 많고 택시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액으로 가고 싶으면 택시를 새벽 4시까지도 못 잡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좀 빨리 가야 된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따따블이라도 내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장점도 있고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내가 돈을 내기만 하면 뭐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때때로 너무 수수료가 비싸기도 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수료가 비싼 부분은 뭐 차차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런 걸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작은 금액을 지금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기 때문이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에 해당하는 큰 금액도 이렇게 작은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수수료는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수료를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뭐 여기에서 골라서 이런 수수료를 내시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금을 옮기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말고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좀 제가 애용하는 사이트인데, 비트코인 콘제션 매니저라고, 아까 그 사이트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추천해 줍니다. 여기 보면 굵은 글씨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선택해서 저는 종종 보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금을 보내면서 이게 불안함을 느낀다면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많이 해보고 나는 이거 2달 뒤에 받아도 상관없다, 뭐 이러면은 이 금액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더 낮게 1비트코인으로도 사실 전송이 잘 되거든요. 1비트코인 설정하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주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시세보다 너무 싸게 보내면 안 갈까요?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는데 그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3달이 될지 다만 그거를 모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싸게 보내면 아까 그 멤풀이라는 곳에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해요. 보면 퍼징이라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시세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1사토시를 요금으로 지불하고자 해서 1을 만약에 넣게 된다면은 이 멤풀에서 그냥 안 받아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트코인 수수료가 엄청 낮아지기 전까지는 아예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감지조차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보다는 큰 금액을 넣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비트코인으로 넣어도 그게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1비트코인도 억셉할 정도가 되면 그건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이거를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비트코인은 무조건 내가 가만히 놔두면 전송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 화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높음을 누르고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수수료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받을 사람, 보내는 금액,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걸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부터 메모를 적어주시면 좋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 노트 추가하기라고 나오면 what이랑 to, what이랑 from 이런 걸 사용해서 목적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하기 화면에 내가 썼던 메모가 나오게 되고, 이걸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이중 인증, 그러니까 2FA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6자리를 잘 적어 놓은 다음에 그 6자리를 여기에 적어주고 나면 비트코인이 전송됩니다. 제가 샘플로 이 비트코인을 제가 제 스스로 보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리디파지팅이라고 뜨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저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면은 이게 화살표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보내는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지금 확인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고 이게 컨펌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뭐 보냄 또는 이렇게 리디파지티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제 받기 주소로 제가 스스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리디파지티드라고 뜨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보냄이라고 뜨니까 너무 혼동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는 비트코인 보내기 챕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프레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BIP39 암호 문구라고도 불러도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패스프레이즈라고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좀 옵션인데 제가 뒤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드밴스드한 내용이긴 한데요. 패스프레이즈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복구 단어 24개 또는 12개를 적잖아요. 이거에 더해서 한 개를 나만의 비밀번호를 한 개를 더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25번째 단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까 이제 12단어에다가 이제 패스프레이즈를 제가 이렇게 뭐 띄어쓰기 같은 걸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I dream the dream이라고 저는 만들어 봤고요. 네, 단어에 제약 없이 마음껏 아무거나 적을 수가 있어요. 특수 문자도 되고, 대문자, 소문자는 또 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2048개 단어 리스트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는 아무거나 다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거를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찾을 길이 없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고객센터가 없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패스프레이즈를 설정을 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낭패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웬만하면은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비밀번호를 틀리면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틀리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밀번호 틀리면 틀렸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패스프레이즈는 제가 잘못 입력을 하면은 그냥 다른 방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갑을 보여줘요. 제가 I dream the dream이 아닌 뭐 I have a dream을 치면은 뭐 틀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I have a dream이라는 또 다른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계속 잘못된 방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거의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잃어버리면 정말 찾기가 힘들고 정신적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어 24개만 있어도 하나의 온전한 지갑이 있는데 여기에 패스프레이즈라는 거를 추가하게 되면은 그 단어대로 하나의 또 다른 지갑이 있고 또 다른 단어를 넣으면 또 다른 지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패스프레이즈를 넣으면은 그냥 또 다른 지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무한대로 계속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패스프레이즈를 설정을 해놓고 까먹으면은 찾기가 되게 힘들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일단 로그아웃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만든 이 지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얼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카메라를 손바닥으로 가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굴 인식이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취소를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운 옵션이 떠요. BIP39 암호 문구를 사용하여 로그인. 이 버튼을 눌러주면 네, BIP39 암호 문구를 사용하여 눌러주면 여기에 제가 패스프레이즈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뜹니다. 여기 항상 물어보기 있는데 이건 체크를 따로 안 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설정했던 그 핀 번호를 여기에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갑이 열린 거기 때문에 아까 0.000이 비트코인이 있었던 지갑이 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갑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만들기 누르고 2FA 프로텍티드 된 이 멀티시그 지갑을 만들기 위해 이걸 눌러주면은 새로운 계정 생성 완료라고 뜨고 여기에 암호 문구로 보호됨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BIP39 패스프레이즈를 이용한 지갑이라는 걸 이 그레인이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지갑에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지갑을 끄고 다시 그냥 12가지 단어로 구성이 된 그 지갑을 열면은 거기에는 아까 제가 비트코인을 받고 보냈던 그 지갑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패스프레이즈를 이용해서 좀 더 보안이 강화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네,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고 이게 항상 기사에 뭐 폭락했다, 폭등했다라는 기사가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 주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사실 내 비트코인을 잘 지키는 방법은 내가 비트코인이 있다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명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파이트 클럽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 것입니다. 일단 1번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있다고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차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그때 비트코인 털어가지고 그때 좀 보탰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구 단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입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자주 쓰는 지갑과 보관하는 지갑을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 내 비트코인을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자금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쪽 바닥이 사기가 사실 판을 칩니다. 99%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깔끔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을 길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세팅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팅은 지금 보시는 페이지와 같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월렛과 모바일 월렛이 필요하겠고요. 그 브랜드는 다른 것이어도 괜찮지만 제가 우선 추천하는 것은 블록스트림사의 제이드라는 하드웨어 월렛과 동사의 그린이라는 모바일 월렛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월렛에는 300만원 이상의 큰 자산을 넣어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복구 단어는 12개 또는 24개 중에서 24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패스프레이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식은 멀티식이 아닌 싱글식을 사용하고요. 니모닉을 종이가 아닌 철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니모닉 백업 철판 1개하고 종이 백업 1개를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서 한 개가 잊어버리더라도 한 개를 찾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월렛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작은 돈을 저장하도록 하고요. 복구 단어는 이미 12개도 충분하기 때문에 12단어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린 월렛의 장점인 2FA를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2FA를 사용하기 때문에 멀티시그 지갑이 될 거고요. 패스프레이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니모닉을 종이에 쓰고 그것을 이중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두 카피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니모닉을 철판에 새긴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걸 시드 백업 플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종이에 쓰는 건 사실 10년, 20년의 보관을 생각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습기, 화재로부터 안전한 이런 철판에 자신의 니모닉을 새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시드 플레이트를 만든 회사는 여러 곳이 있어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회사는 호들리 녹스인데요. 이 회사는 일단 제품이 좀 멋지게 생겼고요. 여기에 그냥 쓴다면 이게 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이 되는 편인데, 네, 이거는 서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일회용 자물쇠, 그러니까 이걸 끊으면 끊었다고 표시가 나는 자물쇠를 달 수가 있어서, 네, 가족 중에 누군가 호기심으로 여는 것도 좀 감지를 할 수 있고, 네, 좋은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좀 다르게 생긴 제품들도 있어요. 이거는 콜드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걸로 조준을 한 다음에 망치로 뒤를 때려서 네, 알파벳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단어에 4자리 숫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니모닉 단어가 이 앞에 4자리만 가지고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유니크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 쓰면은 여기다 A, C, E 적어주면은 그 단어가 2048 단어 중에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단어를 4개 앞에 4자리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키스톤 거 제품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 새기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조립하듯이 한 개씩 한 개씩 떼서 조립하듯이 여기에 박아서 네, 자신 니모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을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니모닉을 바꿀 때 바꾸기는 쉽지만 누군가 이걸 망쳐버리려고 고의적으로 망치면 나중에 망쳐졌는지도 알 길이 없고 네,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또 나름 유명한 제품이어서 소개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복구 단어를 보관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구 단어 옆에 적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니모닉만 적어도 괜찮은데 네, 그 옆에 이렇게 목적, 생성 날짜, 지갑, 패스프레이즈, 멀티시그 이런 거를 같이 적어주면은 나중에 복구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네, 일단 뭐 나중에 이게 만약 철판에 새겨져 있다고 하면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게 어떤 자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목적을 적고 언제쯤 생성을 했는지도 적어주면은 좋고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했는지 제품 이름도 적어주고, 패스프레이즈는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한히 입력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하면 사용했다,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yes or no로 여기에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의 키를 이용한 멀티시그 지갑인지 아니면 그냥 싱글식인지도 적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yes or no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약간 회색으로 표시하긴 했는데 만약에 좀 고급 사용자가 되시면 데리베이션 패스라고 지갑을 어떤 경로로 유도를 했는지 그런 경로랑 익스텐디드 핑거프린트라고 이 지갑이 내가 연 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유니크한 8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도 적어 놓으면 좋긴 한데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도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를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예제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 봤어요. 우리 집 자산 20년 장기 보유, 모바일 월렛은 비상금 이렇게 써놔 봤고요. 사용하는 지갑 제이드, 사용하는 지갑 그린, 패스프레이즈 노, 이것도 노, 멀티시그 사용함, 멀티시그 사용함. 이 정도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뭐 상속 받는 사람이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스스로 이거 어느 지갑에서 만들었더라. 물론 지갑이 상관없긴 한데 이게 좀 깊게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지갑을 뭐 특이한 지갑 안에서도 특이한 곳에 저장을 하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러지 않게 디폴트로 잘 설정이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떤 보안 설정을 했는지, 언제 만들어 놨는지 이런 걸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복구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그 중요한 복구 단어를 어떻게 보관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고민할 때 분실, 그리고 도난, 강도, 해킹 이러한 요소들을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킹을 당하지 않겠다고 막 정말 찾기 힘들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막 탐정놀이 하듯이 이걸 저장해 놓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제가 찾을 수가 없고, 한 10년 뒤에 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고, 제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녀나 부모님이나 이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걸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여기에 적은 분실, 도난, 강도, 해킹에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저는 이제 분실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추천드린 세팅에서는 패스프레이즈를 분실의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복구 단어가 적힌 종이 또는 철판을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붙이를 보관해 두는 곳에, 또 돌반지 옆에 같이 보관해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이 금고가 조그만 게 있다면 거기에 보관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관해 놓으면 도둑 보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가져가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잘 모르겠고, 아니면 뭐 가족 사진첩 같은 데다가 근처나 아니면 뒷면이나 이런 데에 숨겨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 침입한 도둑은 저의 추억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네, 돈이나 뭐 귀중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 텐데 사진첩 같은 경우를 훔쳐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괜찮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졸업 앨범 같이 이사를 가면서도 항상 가지고는 다니지만 딱히 버리지는 않고, 제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도 자녀가 한번 열어볼 법한 게 고등학교 졸업 앨범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그 부분에 근처에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방에 걸려있는 그림 뒷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게 위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서 분실이 되지 않을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서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딱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도둑들 사이에서 거기 가면 비트코인이 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셔라 라고 이렇게 그냥 열린 질문, 열린 대답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적힌 종이를 한 가지 장소에만 두면 너무 불안해요. 뭐 단적인 예로 이 집이 불타버릴 수도 있고 집이 떠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로케이션에 이 니모닉을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현실적으로는 하나는 우리 집에 보관하고 한 개는 부모님 집에 보관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예로는 24가지 단어를 쓰는 지갑을 사용을 하는데 단어가 24개인데 12개는 우리 집에 두고 12개는 부모님 집에 두겠다. 이런 거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두 중에 하나가 소실이 됐는데 한 개를 찾으려고 하면은 못 찾아요. 이 12개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경우의 수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냥 파트로 이렇게 두지 말고 온전한 한 개의 니모닉을 저장하고 있는 종이나 철판을 2개의 다른 장소에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고민을 하실 때 보안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 다시 이 자산을 찾아줄 수 있도록 상속 가능성의 무게를 두느냐, 이 밸런스를 고민하시면서 이런 보안 셋업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도난, 해킹보다는 상속 가능성을 올리기 위하는 방향을 택하는 게 맞을 텐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 가족들에게 내가 비트코인이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연습 삼아서 복구 단어를 이용해서 지갑을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거주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이나 멕시코 아니면 브라질에서 유학생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해외에서 뭐 기숙사나 합숙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면 출장이 잦다. 아니면 위의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동거인을 나는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니모닝이 적힌 종이를 들키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도난 그리고 강도에 초점을 좀 둬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에는 제가 보통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합숙을 하는데 뭐 제가 술 먹고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뭐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해서 자산을 보호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그 방을 열어도 이게 옳게 열었는지 잘못 열었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24개 단어로만 만든 그 기본 지갑에는 아주 소액을 넣어놓고 도둑이나 강도가 비트코인을 잘 훔쳤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진짜 지갑은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해서 만든 지갑에는 큰 자산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강도를 당했을 때 내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작은 소액을 그 사람한테 주고 목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는 패스프레이즈가 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주 환경이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에 굳이 비트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3,600만 원, 4천만 원 얼마 안 하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떨어질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던 만큼 올라갈 때도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자산에 대한 기억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1비트코인 가지고 있다, 2비트코인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아마 다 기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했다면 뭐 폭락 때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은연중에 흘려야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더라도 뭐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콕 집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저한테 메시지를 날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밈인데요. 닌자 거북이죠.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이제 애기 비트코인을 잘 돌봐주면 나중에 비트코인이 큰 자산이 돼서 여러분을 돌봐주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비트코인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잘 보관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